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네. 그 뭐지? 마이크 안 쓰고 그냥 해도 되죠? 네. 그냥 하겠습니다. 네. 우리 윤범기 기자님이 뭐지? 책 얘기를 막 다 해버려서 리바이벌 다시 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 공감통역사라고 저의 그 브랜드를 얘기를 해요. 공감통역사 김윤정이라고 하고요. 하는 일은 그 원래는 이제 심리치료하고 가족 상담, 뭐 부부 개인 상담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강의 주로 하고요. 강의할 때는 전에 이제 제가 이제 강의하고 상담한 지가 한 10년이 좀 넘었어요. 초반에는 저도 이제 이렇게 뭐랄까 이론적인 강의 많이 하고 그러다가 저의 이제 이런 강의 풍이나 상담의 어떤 그 기법들이 제가 이제 관심이 약간 예술 쪽에 관심이 많아서 심리극이랄지 몸을 움직여가면서 하는 뭐 액션 메소드랄지 이제 이런 것들을 배우기 시작을 하니까 여러분들 뭐 미술 치료, 뭐 음악 치료 뭐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은 좀 들어보셨잖아요. 꼭 저는 뭐 미술 치료다, 음악 치료다 뭐 이런 것보다는 예술적인 기법이나 심리극적인 요소들을 활용해서 이제 수업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말은 좀 줄고 이제 참여하신 분들의 활동이 주로 되니까 약간 부작용이 생기더라고요. 사람들이 제가 뭘 하는 사람인지 잘 몰라요. 가끔 어떤 일이 있냐면 저랑 되게 오래 알고 있었고 제 수업을 되게 열심히 많이 참여하던 이제 뭐 내담자 참여자 분들 중에 가끔 이제 제가 이렇게 하다가 활동을 이렇게 막 열심히 한 1년 수업을 하다가 어느 날 강의만 이렇게 쭉 하는 때가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갑자기 끝나고 나서 저한테 오더니 선생님 내가 쌤을 한 2년 봤는데 이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어? 이렇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했더니 선생님 강의하는 거 오늘 처음 봤대요. 그래서 내가 너무 강의를 안 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그 뭐랄까 요즘에는 퍼실리테이터라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참여함으로써 그 안에서 본인들이 얻어가고 깨달아가고 이제 그런 방식들을 활용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말을 좀 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어떤 일이 있냐면 저도 좀 답답함이 있었어요. 왜 저도 하고 싶은 말이 있잖아요. 사람들에게 그거 아니야 뭐 이런 것도 있고 이제 그러던 중에 한 3, 4년 전, 4년 전에는 YTN에 방송을 한 1년 정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YTN 방송에서 이제 고민 상담도 했었어요. 그때도 고민 상담을 했는데 수요일마다 그 YTN 당신의 전성기 오늘 그래가지고 그 주 청취층이 4, 5, 60대 이렇게 약간 중장년층이셨는데 그 1년 정도 하면서 너무 신기했던 게 여기 오늘도 갑자기 이제 성비가 남자분이 많아지고 있어요. 네. 80% 이상이 고민 상담을 남자 선생님들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깜짝 놀랐어요. 너무 신기한 건 저는 이제 어디 수업을 가면 남자분들이 이렇게 참여자로 오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물론 이제 본인들이 자청해서 오시는 경우보다는 비자발적으로 오는 뭐 보호관찰소 뭐 이런데 이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 남자 선생님들의 고민을 쭉 많이 들었어요. 30대 후반, 40대, 50대, 60대 우리 아버지 아니면 우리 자신 그분들의 고민이 그 여자들의 고민하고 별로 다르지 않더라고요. 외롭고 가족들하고 좀 잘 지내보고 싶고 또 직장에서 뭐 윗사람이든 밑에 이제 직원들이든 아니면 내가 이직을 해서 새로 들어간 직장에 나보다 나이 어린 동료들하고의 관계에서 어떻게 하면 좀 그들과 잘 지낼 수 있을까? 근데 잘 안 받아주고 나는 말하거나 관계 맺는 게 너무 서툴고 근데 그런 거 어디 가서 우리나라에서 남자들이 얘기할 데도 없고 그런 얘기들을 라디오에 쓰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 1년 정도를 상담을 하면서 와 이거 이제 이렇게 뭐랄까 남자들의 고민도 되게 이렇게 좀 잘 정리해서 사람들에게 좀 알려주면 참 좋겠다. 이게 그냥 라디오로 지나가는 게 너무 아깝더라고요. 근데 그게 속기사분들이 이렇게 속기를 해가지고 잘 모아져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모아서 책이나 이런 거로 내기에는 조금 여력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또 시간이 지나고 또 이렇게 상담하고 열심히 지내고 그러다가 또 우연찮게 그 작년 말이었어요. 작년 말에
원래 방송 출연은 늘 대타로 먼저 나가잖아요. 네, 어느 분이 고정하시던 분이 이제 어떻게 방송에 펑크 내고 어디를 가시는 바람에 1시간이 빈 거예요. 그래갖고 그 이제 담당 작가가 저한테 전화를 해서 한 번만 해달라 그래갖고 나갔어요. 거기는 이제 EBS의 간판 프로그램이었고 사실 이 시간대 4시에서 6시에 하는 시간이었고 이제 문지혜 아나운서가 했던 EBS의 행복한 교육세상이라는 프로였는데 한 번 나갔는데 반응이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두 번 그래서 왜 그 방송 그 계약직이었다가 이제 고정돼가지고 한 6개월 정도를 방송을 했어요. 근데 신기한 건 재밌었던 건 뭐였냐면 작가들 말이에요. 작가들 말이 사연들 중에 이제 월요일 상담의 특성이 있고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특성이 있는데 제 시간이 화요일이었거든요. 화요일 날 윤정쌤한테는 무슨 상담 내용을 주냐면 게시판에 있는 것 중에 제일 어렵고 풀기가 힘들고 막 그 가족 관계 중에서 이거 어떻게 하지? 막 이런 그런 것만 저한테 주셨대요. 근데 저는 늘 그런 것만 보니까 왜 그런 거 아세요? 왜 너무 그 심한 그런 것만 보던 저 같은 사람은 그런 사연이 어떤 사연이냐면 그냥 그럴 수 있지. 뭐 이 정도 가지고 막 약간 이런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방송은 방송이니까 지금도 찍고 있지만 말의 수위를 이렇게 좀 조절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방송은 솔직히 이제 사연 주신 분에게 도움이 되는 얘기도 해야 하지만 또 들어서 기분 좀 나쁘거나 좀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매우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이제 사전에 미리 이렇게 그죠? 원고를 써가지고 보내줘요. 화요일 방송이면 그 전날 뭐 밤새가지고 아침에 뭐 늦게까지 늦으면 4시 방송인데 오전 한 10시나 11시 그 전에 잠깐 이제 원고 써가지고 이제 보냈는데 지금 원고는 저랑 작가랑 그다음에 문지 아나운서만 보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솔직하게 썼어요. 책을 혹시 읽어보신 분들은 좀 느끼시겠지만 상담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네? 네, 라고 할 정도로 좀 노골적으로 이거는 이렇다라고 이렇게 좀 그동안에 이제 하고 싶었던 얘기들을 주로 쓰고 그거는 저랑 작가랑 문제 아나운서만 보는 용어 쓰고 방송은 어떻게 했냐면 조금 그래도 이제 말을 좀 더 부드럽게 돌려 얘기를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6개월 지나서 이제 방송이 개편이 돼가지고 없어졌어요, 방송이. 그러고 나는데 이제 이게 너무 아깝잖아요. 원고가 아까운데 어떤 우연히 저 아는 친한 편집부장님이 사실 잘려갖고 다른 출판사에 취직을 하셔가지고 네. 저를 이제 살짝 불러서 원고를 좀 내놔라. 그래서 드렸더니 이게 책이 될 것 같다라고. 그 제가 쓴 그대로를 그냥 책으로 내재는 거예요. 제가 순간 어떻게 했냐면 처음엔 겁이 났죠. 이제 안티가 생기는 게 아닌가. 네, 페미니스트들이 다 나를 돌을 던지면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친구들이 막 걱정을 하는 거예요. 야, 너 여자 선생님들이 너 자꾸 남자 편만 든다고 뭐라 하겠다. 사실 제가 남자 편을 드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 관계 안에서 역학들에 대한 거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주로 사연 준 사람이 여자면 여자 입장에서 편들어서 얘기하기보다는 전체를 관통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느껴졌을 때는 이 사람의 편을 듣기보다는 상대방 입장의 같은 것들을 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상담을 실제로 할 때면 처음에 이렇게 라포도 형성하고 뭐 이렇게 공감도 해주고 마음도 좀 쓰담쓰담 해주고 좀 이렇게 그런 시간이 있어요. 이를테면 뭐 3회기, 5회기 정도. 그러다가 이제 6, 7, 8 이렇게 후반에 가면 스스로 이제 약간 이제 마음이 좀 풀어져가지고 상황을 좀 자신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어져요. 그러면 그때 가서는 제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본인들이 그런 통찰들을 다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라디오는 어떠냐면 그 앞에 단계가 없는 거잖아요. 나랑 만나가지고 선생님 좀 힘들었겠 이런 어떤 그 상담자들 멘트 같은 게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거는 뚝 자르고 객관화된 시각을 이제 쓰다 보니까 이게 좀 말이 좀 그래요. 근데 어쨌든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를 가지고 책이 나왔어요. 원래는 제가 아까 윤 기자님 저한테 그랬어요. 저기 이제 신촌대, 이태원대, 여기 서초대 이런 데서 제가 처음에 강의를 개설했던 첫 번째 강좌 제목은 커플 대화 배워볼까. 그러니까 제가 뭐에 관심이 많으냐면 부부가, 그다음에 남자랑 여자가 건강하게 대화하는 거에 관심이 많아요.
물론 이제 부모와 자녀가 대화하는 거에도 관심이 많지만 또 특히 저도 아들을 가졌기 때문에 엄마들이 아들에게 말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거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다른 성별의 두 사람이 대화를 어떻게 하는지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커플 대화 배워볼까를 했어요. 그거를 2번 정도 하다가 나중에는 제가 원래 책을 한 2년 정도 준비해 놓은 다른 책이 워낙 하나 있는데 그거는 혼자가 편하다고 말하는 그대에게라는 제목을 갖고 있어요. 그 원래 첫 책이에요. 이제 곧 이제 겨울에 나올 건데 그 책의 주제는 관계를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는가. 꼭 말이 아니더라도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과정에서 제가 어떤 게 있었냐면 아까 뭐 이렇게 저렇게가 아니라 심리극으로 관계 훈련 해볼까. 그 다음에 혼자가 편하다고 말하는 그대에게 그래도 관계 이렇게 저렇게 해볼까. 그러니까 말을 어떻게 잘해서의 목표는 어찌됐든 사람과의 관계, 특히 남녀 사이의 관계를 여러분 잘한다는 뜻이 혹시 뭔지 아세요? 관계를 잘한다. 관계를 잘한다. 소통을 해서 뭐 하려고요? 이런 거요. 소통해서. 관계를, 네? 굿! 잘하셨습니다. 네. 우리의 관계를 잘하고 말을 잘하고 이런 것들의 대체적인 구체적인 궁극의 목표는요. 그 사람과 친해지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건 제가 왜 책 제목을 이렇게 졌냐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라디오에 사연을 보내요. 사연 나중에 읽어보세요. 사연을 보내요. 그 사람들이 원래 본인들이 마음속에 이 사람하고 이제 사연 속에 등장하는 상대방 편이 있죠. 남편이면 남편, 애면 애,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하고의 관계에서의 어려움을 사연으로 이렇게 보낼 때 본인들이 내가 이 사람하고 친해지고 싶어요를 자각하고 보내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대체적으로 어떤 거가 있냐면요. 상대방을 내 뜻대로 바꿔서 그죠? 내가 원하는 뭔가를 이루고 싶은 게 되게 많아요. 사실 내가 원하는 뭔가를 이루는 거는 친해지는 건데 그거를 자각하는 수준이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쓴 거예요. 그렇게 원래 제목은 그렇게 말해도 이해해 줄 줄 알았어라는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뭘 원하는지를 모른 채로 사연도 써요. 뭔 말을 하는 건지 모르는지 왜 남편이 늦게 들어와요. 어떻게 해요? 내가 뭘 원하는지 잘 모르는 채로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말하면 제가 이해해 줄까요? 저는 좀 이해하는 편인데 사람들은 잘 이해하지 못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책을 써가지고 이제 친구들한테 책 제목을 이제 1, 2, 3, 4 중에 뭐가 좋니? 제가 말한 게 이거예요. 그렇게 말해도 이해해 줄 수 알았어. 이거는 이제 말하지 않아도 알아. 그 초코파이 선전에서 이제 패러디 해가지고 쓴 건데 어떤 친구가 저한테 이걸 그 제목들을 딱 보더니 어머 이거 있잖아 언니 선생님 이거 지가 개떡같이 말해놓고 찰떡같이 알아들으라는 소리네 라고 그 친구가 찰떡같이 알아들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목이 너무 이렇게 확 귀에 꽂혀서 저희 이제 편집부장님하고 이렇게 화해를 한 끝에 개떡같이 말하면 개떡같이 알아듣는 게 그게 정석이다. 이 속에 의미가 뭐겠어요? 그러니까 말을 내가 하는 쪽에서 제대로 해야 한다. 내가 원하는 목표를 그대로 잘 말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뉘앙스를 갖고 있는 제목이에요. 거기에 그렇게 말해도 이해할 줄 알았어는 그렇게 말하면 이해 못해라는 속뜻도 있고요. 이거는 이제 여기서 처음 말하는 건데 그렇게 말해도 윤정 선생님은 이해할 줄 알았어요 라고 하는 유레카의 표현이기도 해요. 제가 공감통역사잖아요. 제가 이제 심리치료하다가 알게 된 저 자신의 또 다른 능력,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숨겨진 욕구들을 파악해서 약간 영어도 아닌 것을 통역해내는 그런 능력들이 있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를 공감통역사라고 얘기를 했고 그 책 제목에 저의 그 공감통역사라고 하는 정체성을 조금 저 나름대로는 의미에 담고 싶어서 그렇게 말해도 이해할 줄 알았어. 이 의미는 원래 2개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겠어요? 네. 자, 제가 이제 책에서 하고 싶었던 얘기를 좀 하고 여러분
고민 있으시면 네, 써가세요. 이렇게 종이에다가 이렇게 써갖고 익명으로 쓰시면 제가 이따가 고민 상담해드릴게요. 제가 이제 이 책을 뭐 이렇게 쓰던 원고를 쓰면서 또 그 라디오 사연을 하면서 굉장히 공통적인 그 뭐랄까 그걸 느낀 게 있는데 사연을 쓰시는 분들이 진짜 모여서 사연 쓰기 글쓰기 수업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 사연 쓰는 패턴이 너무 비슷해요. 그 여러분이 나중에 내가 말하는 방식도 마찬가지고요. 누군가가 이렇게 말을 하는 방식들을 잘 들어보시잖아요. 그 사람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어요. 되게 무섭죠. 네. 제가 가끔 제 수업을 듣는 친구들한테 해줬던 말이 뭐였냐면 내 수업을 우리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고등학교 때 그런 얘기 안 들어보셨어요? 지금 너네가 공부하면 나중에 미래의 배우자 얼굴이 바뀐다. 네, 얼굴만 바뀌면 안 되고 이 의식의 수준이 높아져야 되는데 제가 그 애들한테 많이 하는 얘기거든요. 제 수업 듣고 나면 미래의 배우자의 의식의 수준이 바뀐다. 여러분이 오늘 수업 이제 이 자료를 듣고 나면 말하는 거가 내 주변 사람들의 이 수준 좀 파악이 되실 수 있어요. 사연 쓰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성. 제가 책 3개에도 그런 얘기 썼는데 일단 사연에는 나와 등장인물이 등장해요. 한 명. 그러겠죠? 아까 말했던 남편이면 남편, 뭐 아들이면 아들, 아니면 직장 상사면 상사 이렇게 등장해요. 자, 그리고 이제 1번 처음에 쓰는 방식이 있어요. 저는 누구입니다를 이제 일단 써요. 뭐 인적사항과 뭐 저는 뭐 어디 사는 누구고요. 30대 주부고요. 맞벌이고요. 뭐 아기가 있고요. 뭐 이렇게 써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자기 거 조금 쓰고 그 다음부터 뭘 쓰냐면 상대방이 저지른 만행들을 쓰기 시작해요. 네, 상대방의 만행. 있잖아요. 제가 오늘 고민을 보낸 이유는요. 저희 남편 때문에요. 네, 저희 남편이요. 뭐 이래저래 해서 결혼을 했는데 이래저래 하고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선생님 있잖아요. 그게 그때뿐만이 아니고요. 이번에 또 그랬고요. 네, 이번에 또 그런 게 이번만이 아니라 언제도 그랬고요. 전제도 그랬고요. 전제도 그랬어요. 이 결혼 연차와 상관없어요. 이해되세요? 상대방이 예전부터 지금까지 해왔던 내가 생각했을 때 우리 흔히 말하는 만행들 있잖아요. 잘못된 행동들을 쭉 열거해요. 거기에 가끔씩 간간히 그래서 내가 이러저러하게 했고요. 한번 써요. 그러면서 뭐를 자꾸 부각시키는 거냐면 나는 할 만큼 했어요. 이 마음이에요. 저는 어땠어요? 할 만큼 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네. 얘가 나쁜 놈이에요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꼭 결론이 그거죠. 선생님 저 어떡하죠? 예요. 자,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제가 꼭 제가 정말 사연에 등장하시는 분들하고 이게 앞에 있다 치고 제가 라디오 사연 쓸 때는 항상 어땠냐면요.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이 어떻게요라는 말 속에 숨겨져 있는 뜻이 도대체 뭘까? 영어로 한마디로 하면 선생님 도대체 저한테 뭘 원하세요를 묻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What do you want?예요. 그래서 이 남편을 고쳐요? 남편을 고쳐달라는 뜻일까요? 대부분은 그렇게 해요. 제가 이 남편을 어떻게 고칠 수 있는, 어떻게 하면 이 남편이 내가 바라는 모습처럼 바뀌어질까요? 여기 사연 중에 그런 여자분이 있었어요. 이제 결혼을 앞두고 이제 결혼을 고민하는 여자분이셨는데 남자친구가 정말 100% 완벽한 남자래요. 100% 완벽한 남자. 근데 아이러니가 있어요. 그런데 딱 하나 못마땅한 게 있대. 딱 하나. 그게 100%는 아닌데 꼭 이게 완벽한데 딱 하나 요거만 고치면 너무 좋겠대. 그 고치고 싶은 게 뭐냐? 뭔지 아세요? 결벽증이 너무 심하대요. 자꾸 이렇게 음식점 가면 자기 가방 이렇게 안고 앉아 있고 이렇게 젓가락 이렇게 봐가지고 깨끗하지 않으면 딴 거 갖고 먹고. 이해되세요? 대충 먹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안 돼. 막 이러고. 집에 놀러 갔는데 자기 침대 위에 앉았다고 남자친구가 그렇게 앉지 말라고 이렇게 일어나라고 먼지 안 묻는다고 뭐라 했다는 거예요. 결벽증인 남자친구랑 나 결혼하면 결혼해도 될까요? 저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결혼해도 될까요?
네? 해도 될까요? 만행을 막 써놨어. 식당 갔을 때 만행과 이래. 근데 되게 완벽한 남자예요. 돈도 잘 벌고 직장에서 인정도 받고 잘생겼고 집안도 괜찮고. 네. 어떡하지? 그 책 들여다보면 저기 정답이 나오는데. 결혼해도 될까요? 네. 그 제가 뭐라 그랬게요? 거기다 써있어. 안 돼요. 네. 왜? 그 남자를 위해서 안 돼요. 라고 제가 썼어요. 왜죠? 왜요? 네. 그 사람이 결벽이라고 저는 보기보다는 이 여자분이 결벽이에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결벽이 없는 사람은요, 그 정도 남자면 만족스럽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깔끔 떠는 남자 이 한 가지가 조금 내가 이렇게 봤을 때 좀 그래. 나머지 다 괜찮아. 그럼 그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내가 진짜 털털한 사람이면 그런 게 별로 이렇게 눈에 들어오지 않지 않을까요? 제가 방송에서 그런 얘기 했거든요. 이분이 결벽증인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남자친구가 이렇게 하든지 말든지 내가 진짜 털털하면 어때요? 그러거나 말거나 안 들어오지 않을까요? 신경 쓰이죠. 그러니까 신경이 쓰인다는 얘기가 이 사람이 뭔가 완벽주의자라는 뜻이라는 얘기예요. 침대에 이렇게 앉았을 때 그렇게 앉으면 안 된다라고 사소한 것까지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렇죠. 예, 맞아요. 그러니까 것들이 생활 속에서 계속 연결이 된다면 네. 그 아무리 다른 게 좋아도 이 감정적인 게 네. 나중에 사랑이다라는 거하고 같이 만났을 때 그게 계속 유지될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 생각에. 그래서 제가 그 여자분한테 진짜 묻고 싶었던 게 그 남자를 좋아하냐는 거였어요. 네. 이해되시죠? 네. 네. 우리가 좋아하는 남자랑 결혼하면 그 남자가 결벽증이 혹시 있다 치면 그걸 어떻게 봐줘야 되죠, 여러분? 이 사람 깔끔하구나. 그죠? 그리고 혹시 이 남자가 그런 면이 있으면 내가 뭘 해주고 싶어요? 내가 이 사람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좀 신경 쓰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신경 써주고 싶지 않을까요? 안 그래요? 그래요. 좋아하면. 전제야. 좋아하면. 네. 여러분 내가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야. 여기 제가 여기 다준다 연구소는 참 좋아해요. 그래서 여기는 토요일 오후든 뭐 이렇게 시간을 잡고 내달라고 하면 제가 뭐라고 해요? 뭐 돈을 얼마 주냐? 뭐 예를 들어서 시간이 언제냐? 사람이 몇 명이 와요? 장소가 어디예요? 거리가 멀어요? 이런 걸 따져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곳에 강연을 갈 때는요 안 따져요. 좋아하면. 그래서 이 여자분이 이 남자를 진짜 좋아할까를 제가 되게 궁금했었어요.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여자분한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면 조건 보고 결혼하지 말라고, 누굴 위해서? 남자를 위해서. 사실 여자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이게 자꾸 신경 쓰여요. 왜? 나 이 남자가 안 좋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면 나는 그동안에는 어떻게 살았어요? 좀 편하게. 그죠? 좀 이렇게 뭐 이렇게 먼지가 묻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그런 거에 굉장히 신경 쓰는 사람이에요. 그럼 나도 같이 해야 할 필요가 생겨요? 나도 약간 그런 것에 신경을 쓰고 시간과 에너지와 노력을 그런 것에 해야 되는 어떤 변화에 대한 자극이 오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는요, 우리가 뭐 해요? 그 반응과 그 변화할 때 여러분 어렵죠? 내가 안 했던 거 하는 거 어렵지 않으세요? 여러분 혹시 이 코지에 오시는 길이 여러분 익숙한 길이세요? 아니면 익숙하지 않은 길이세요? 익숙하지 않은 길이신 분들은 오실 때 무척 힘드셔요. 그죠? 똑같은 장소라도 이곳에 오는 길이 익숙한 사람들은 나 교대역 거기 되게 좋아. 왜? 내가 익숙한 길이라서 그래요. 늘 다녔던 길이라서 그래요. 그런 데를 오는 거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쵸? 근데 여기를 오려면 내가 안 다녀봤던 길이고 만약에 교통수단도 좀 변화해야 되고 새롭고 낯선 것에 내가 찾아가야 되면 어떤 게 생겨요? 내가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불편해요. 그래서 그 불편함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감수해야 돼요. 그런데도 오시죠? 왜 오죠? 그럴 때?
내가 그것을 좋아하거나 원하거나 바라는 사람들은 그 변화를 내가 불편함에도 기꺼이 감수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사연을 쓸 때 누군가가 이렇다 라고 하면서 이 사람을 어떻게 바꿔요? 사람을 바꿔달라 그래요, 늘. 이 사람 어떻게 바꾸냐고. 말 없는 남자를 말 많이 하게 해달래. 아들이 말이 없대요. 아들이 말이 없대요. 제가 아들이 말이 없다 그러면 맨날 뭐라 그래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만나잖아요. 저희 아들도 말이 없어요, 선생님. 이렇게 하면 제가 뭐라고 하냐면 잘 키우셨네요. 아들이 정상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아들이 아빠 닮아서 말이 없대요. 정상 아니에요? 남자들이 보통 여자보다 말수가 적잖아요. 아닌가? 네. 저는 아니지만. 여기는 아니죠.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남자들도요, 말수가 많은 사람이 있는데, 제가 이건 남자분한테 들은 얘기거든요. 남자들이 자기가 정말 좋아하고 편안한 여자 앞에서 정말 남한테는 보여주지 않는 진짜 자기의 본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이 있는데 그게 아무 말 없이 노는 거래요. 반대로 얘기할게요. 여자들이, 제가 책에도 있어요. 여자들이, 남자들이 별로 좋아하진 않는 건데, 여자 입장에서 내가 진짜 너를 좋아하니까 너한테만 보여주는 그런 여자의 특징적인 모습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런 거 말고, 이제 생활적인 그런 거 말고. 남자들이 좀 굉장히 괴로우시구나. 네. 네. 뭐가 있냐면요. 징징거림이 있어요. 아까 그 사연 쓰는 것처럼 나 있잖아 오늘 이것도 힘들었고 저것도 힘들었고 자기야 나 있잖아 올 때 뭐 어쩌고 저쩌고 그 징징징징징 거리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누구한테만 보여준다고요? 누구한테만 준다고요? 내가 진짜 잘하는 사람한테만 줘요. 다 모아놨다가 이렇게 다 모아놨다가. 그러면 이제 연애할 때는 어떻게 하고? 그랬어. 나쁜 놈 새끼 누구야? 누가 이렇게 했어? 하면서 편 들어주고, 막 이렇게 해주고, 그러면 여자친구가 막 기분 좋아지고, 그러면 남자친구가 또 자기도, 이렇게 내가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서 뭔가를 한 것 같고, 유능해진 것 같고, 유능감이 막 있고, 그러니까 막 그 미소에 막 해가지고 서로 선순환이 되어져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치? 결혼했어요? 아직 안 했어? 네. 그래서 아직 네, 맞습니다. 그 여자들의 징징거림은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남자에게 보여주는 선물 같은 거, 사실. 근데 그게 일정 수준 정도가 되면 이게 이제 어느 정도 꺾이면 괜찮은데 여자들이 이제 그렇게 하나 말해줬는데 받아주면 또 뭐예요? 이제 모아죠. 이렇게 하나씩 모아요. 그리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여기는 안 받아주니까 이제 네. 남자들이 갖는 여자에게 보여주는 나의 가장 본 모습, 말 없는 모습 보여주기. 이 여자들에게 어떤 건지 아세요? 반대로 얘기하면 여기 지금 도가 지내치면 힘들잖아요, 남자들이. 남자가 말 없이 여자에게 가만히 있어요. 이 싸울 때만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이제 편안할 때도 남자들이 말이 없어지잖아요. 그럴 때 여자들이 갖는 느낌. 여자는 어떤 느낌이 들까요? 말 없는 남자. 말이 없을 때도 편하다고 느끼면 좋아요. 네? 남자가 말이 없을 때 서로 간에 말이 없을 때 여자가 편한 느낌을 가지면 네. 좋아. 물론 좋죠. 근데 대체적으로 남자가 말이 없으면요, 여자들은요, 소외된 느낌을 받아요. 버려진 것 같아요. 굉장히 공감하는데, 네. 여자는 남자 말이 없으면 어떻다고요? 버려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뭘 해요? 말을 붙이려고 하는 거야. 오늘 뭐 했어? 밥 먹었어? 어디 갔다 왔어? 머리는 잘랐어? 누구 만났어? 뭐 먹었어? 그다음 뭐 하라는 뜻이에요? 지금 나한테 말하라 뜻이야. 관심 있어서 묻는 게 아니야. 오늘 별일 있었어? 나 귀찮던 것만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 공유가 되겠어요? 네. 그죠? 네. 아까 사연 쓰던 사람들 공통점, 내가 이렇게 하면 바꿔주세요라고 말하는 게 사실은 나 이거 너무 힘들어요. 제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한다고요? 그렇게 말하면 못 알아듣는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연 쓰는 사람들에게. 네.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여기서 오늘 강연에서는 하나 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저녁에 그래도 마음을 좀 풀고 싶잖아요. 아까 이렇게 대화는 친해지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 여자분들도 남자에게 뭔가 내 힘든 얘기도 하고 남자들도 마찬가지로 좀 힘든 얘기도 하고 그럴 때 우리가 뒷담화라고 하는 거를 하시거든요. 보통 뒷담화 하잖아요. 그죠?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뒷담화는 아니에요.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얘기는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제일 재밌어요. 원래. 그래서 뒷담화를 하실 때 어떻게 하시면 뒷담화가 나를 위한 대화가 되냐면 만행은 요만큼만 얘기하시면 돼요. 걔가 그랬어. 넌 한 번만. 그 사람의 그 말이나 행동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말씀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여자친구가 너무 도를 지나쳐서 말을 많이 해요. 징징을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죠? 내가 좀 피곤하고 신경이 좀 많이 쓰이고 걱정도 많이 되고 또 때로는 나도 좀 스트레스 받아서 좀 편안하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끝나지 않은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계속 갖고 있는 걸 보면 좀 실망스럽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잖아요. 네.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자친구가 맨날 징징거려라고 그 여자친구에 대한 그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는 내 마음도 더 속이 상하고요. 마음이 풀어지지 않아요. 이건 반대의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이 깔끔을 자꾸 떨어요. 내가 이 사람이 이래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 사람이 그러는 걸 보면 내가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게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쳐요? 내가 피곤한 것도 있고요. 되게 중요한 거는 나는 남자친구에게 어떤 사람이고 싶은 게 여자들의 공통적인 마음일까요? 이건 남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소중한 사람? 가장 편한 사람. 그죠? 그래서 때로는 나 어떻게 싶냐? 아까 그 머리도 안 감고 좀 이렇게 약간 이렇게 흘리고 그죠? 그냥 이렇게 그 침대에 이렇게 편하다 하면서 이렇게 점프도 하고 그래도 남자친구가 어떻게 받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너니까 너는 예외. 너는 괜찮아. 내가 아무리 깔끔을 떨고 뭐를 해도 너는 그냥 괜찮은 존재야. 나한테 와가지고 뭘 묻혀도 괜찮고 머리를 좀 이렇게 안 해도 너는 예쁘고 그래서 침대 그 침대보가 조금 구겨져도 상관이 없고 라고 너에게는 나는 당신에게는 예외 조항을 줄게. 왜? 나한테는 당신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사람이니까 라는 말을 듣고 싶은데 깔끔한 그놈이 그 말을 안 해준다는 거야. 너도 열애 없이 뭐 하는 거예요? 너도 안 돼. 너도 깔끔해야 되고. 내 거에 자꾸 뭐 묻히지 말고. 그 무슨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이게 약간 이렇게 소원한 느낌이 들고 거리감이 느껴지고 그럼 여성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죠. 그게 버려진 느낌, 내가 좀 외롭고 단절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야. 하라는 거야. 그 사람에 대한 얘기 하지 말고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 내가 그 사람의 그런 행동들로 인해서 어떤 영향을 받았는가. 내가 그 사람과의 관계를 무엇을 하기를 바라는가. 이런 것들을 말씀으로 하시거나 글을 쓰시는 게 그게 사실은 치유예요. 마음을 푸는 거고. 우리가 섭섭한 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서운한 거. 상대방이 그랬을 때 나 되게 서운했어. 내가 뭘 원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것을 아주 잘해주기를 바랬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면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꿈꾸는 라디오 세상은요 이런 세상이에요. 선생님 제가 남자친구를요 너무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해 줄 수 있을까요? 이런 고민을 보내는. 제가 아내를요 너무 사랑하는데 가끔 남자들이 이런 사람을 보내요. 내가 이제 지금까지 좀 여자 마음도 몰라주고 그랬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아내의 마음을 좀 풀어주고 하는 거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좀 뭘 바꾸면 좋을까요? 제가 어떤 것에 좀 성장을 하면 좋을까요? 이런 질문 하시는 분이 간혹 있으세요. 근데 대체적으로는 반대예요. 제 나쁜 놈인데 제 어떻게 고쳐? 제 구제불능이겠죠? 네, 여기 사연 중에 결혼한 지 6개월 돼가지고
그렇게 쓴 사람이 있었거든요. 네, 저희 이혼해야 되겠죠. 네. 그럼 제가 이혼하라 그러면 하나요? 그런 사람들 대체적인 부분은 그런 얘기예요. 나는 할 만큼 다 했는데 전문가인 네가 확인을 찍어줘라. 내가 이혼한 이유를 뭐라고 말하고 다녀야 되냐면 나 때문이 아니라 쟤 때문이라고 말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어떠냐면요. 우리가 대처 능력이라던가 서로 소통을 하거나 무엇이 본질적으로 관계에서 중요한지에 대해서 내가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과연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뭘 원하는지 그거를 표현할 줄 모르고 상대가 하는 말 속에서도 그거를 들어줄 줄 모르는 사실은 그런 능력의 부재가 저는 제일 어려움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책을 쓴 가장 중요한 이 책을 이제 세상에 내보내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람들이 좀 터놓고 자기의 마음을 좀 솔직하게 얘기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였어요. 그래서 라디오에서 예전에 제가 그런 얘기 했었어요. 사랑을 할 건지 거래를 할 건지 분명히 하셔라. 네, 그랬더니 이제 문자가 왔어요. 제가 선생님 내용을 듣고 지금까지 남편과의 관계에서 내가 남편을 정말 사랑하기보다는 거래를 해왔던 것 같다. 저 이제부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그래서 늦지 않았다고 지금부터 사랑하시면 된다고 제가 응원을 드렸거든요. 네, 여러분도 오늘부터 네, 사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질문 있으시면 이렇게 써도 되나 쓰거나 뭐 즉석에서 그냥 하시거나 손 들고 하시거나 하시면 됩니다. 뭐든지 괜찮습니다. 책도 좋고 네, 괜찮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일단 1부로 마치고 2부 질의응답을 할 건데요. 일단 먼저 박수로. 네. 제가 이제 다른 선생님들 하신 말씀을 약간 이제 얘기를 좀 하고 이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정우 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뭐 사람들이 너무 이제 이기적이다. 근데 사회 문제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고,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서 벗어나서 타인을 공감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제 이게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만 매몰되면 그게 이제 이기적인 행동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기적인 것과 건강한 자기 애를 구별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사실 그게 구별하기가 너무 어렵고, 이제 건강한 자기 애로 넘어가는 과정에는 진짜 이기적인 단계가 필수 불가결해요. 우리 애기들의 발달을 생각해 보면 애기들이 다 내 거고 뭐 동생과 나눠 먹지 않고 막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그 정말 얄밉도록 정말 미운 그 7살의 시기 정도의 그때의 그 시간을 성인들도 사실은 지나가야 돼요. 이타적인 사람들에게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너 삶을 살아. 뭐 이제 너를 좀 돌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제 자각을 하고, 내가 이제 조금 나를 돌봐야지. 내가 건강하게 나를 사랑해야지라고 하면 그게 이제 목표 지점이라고 치면 그 과정의 어떤 단계 속에는 분명 자기만 알고 정말 옆에 사람들이 정말 쟤 진짜 이상해졌다. 뭐 얄미워졌다라고 하는 그 얄미운 시기가 분명히 있어야만 해요. 그래서 세상이 왜 내 중심적으로 돌아가는 그 경험, 즉 내가 우주의 중심이 되는 정말 그 경험이 사실은 있어야 되는 거야. 상담 시간이 그거 시켜주는 시간이에요. 네가 세상의 중심이다 라고 얘기해주고, 그다음에 이렇게 집단으로 상담해서 한 사람을 뭔가 이렇게 도와줄 때는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이 마치 세상이 다 돌아가는 것이냐 해주는 그런 신비로운 상황을 만들어주는 게 사실은 상담의 아름다움이에요. 네. 그래서 어떻게 자기 자신을 벗어나야 돼요? 철저하게 자기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도와줘야 돼요. 그럼 네가 진짜 뭘 원하는지, 뭘 바라는지, 진짜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뭔지. 근데 그게 진짜 왜 우리 머릿속에, 마음속에 다른 사람 생각 안 하고 내 마음속에 진짜 이렇게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은 그럴 때 없어요? 막 내가 이 생각을 꺼내놓으면 너무 창피해서라든가, 남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나를 어떻게 볼까, 막 진짜 차마 내가 입 밖으로는 말도 못하겠고 글로는 더 못 쓰겠고, 왜 이렇게 신학대학원 다니신다고 하니까 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주여 저도 저 같은 사람도 용서할 수 있나요? 막 이렇게 그런 정도의 심정들이 다 있거든요. 그죠? 그거를 우리가 그런 인간을 뭐 할 수 있어야 되냐면 그냥 인간이구나. 인간이 인간인 거를 믿어야 된다는 말을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사람이 사람인 걸. 사람이 어떻게 그래? 아니요. 사람이 그래서 사람인 거예요. 저는 우리 강아지를 더 좋아해요. 사람보다. 왜냐하면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뭐든지. 근데 그 모든 것을 어떤 의미에서는 수용적으로, 공감적으로, 공감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죠. 네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겠다. 뭐 네가 살인이라도 저질렀었겠다. 네가 그렇게까지라도 나빠질 수 있었겠다라고 하는 그 정말 철저한 공감. 그리고 아까 멘탈갑 선생님이 그 얘기하셨잖아요. 자기 대화라고 하잖아요. 자기도 자기를 어떻게 보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자기가 자기를 어떤 시선으로 보는 게 되게 어렵냐면 자신도 자신을 굉장히 비난적이고 되게 이렇게 엄격하고 그렇게 보이거든요. 검열관이라고 해서 사실 심리치료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자기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 검열관을 좀 수용적인 시선으로 바꿔주는 거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야 내가 나를 그럴 수 있다고 보는 것만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해심도 되게 생겨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타인을 이해한다고 하는 거는요, 철저하게 저는 제 생각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 나 자신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가 그렇게 많지가 않지 않을까. 그래서 자기 자신이 벗어나는 거는요, 그냥 그 사람의 세상을 그대로 받아들여 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그게 때로는 자기주관주의에 빠져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심리치료할 때 되게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기분 나쁠 때 하는 생각은 대체로 부정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분 나쁘고 슬프고 우울한 감정에 이렇게 빠져 있을 때 하는 생각들은 어쩜 이렇게 그 논리정연하게 맞는지 몰라요. 세상이 다 나를 미워하고 쟤도 나를 이렇게 쳐다보는 것만 봐도 표정이 별로 좋지 않아. 역시 나를 미워하고 막 이런 그 자기 스토리가 다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해낸 어떤 업적도 폄하되고 남들 거는 막 되게 커 보이고 그 속에서 자기가 만들어낸 스토리는 어떠냐면 세상에 나처럼 비참하고 비극의 주인공인 것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개인적인 주관적 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면 야 그게 아니야 빨리 나와라고 아무리 해도 안 나와요. 못 나와. 그러면 그럴수록 그 사람은 그 세계 속으로 좀 더 이렇게 똘똘똘똘 꽁꽁꽁꽁 숨어져 가거든요. 그 사람이 글로 나올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그냥 그 사람의 자리에 서서 너가 봤을 때는 그럴 수 있겠다. 그거를 해줄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래야 그 사람이 탈주관이라고 하거든요. 탈자기. 그 시간이 생겨나서 그때서야 비로소 뭐가 보이냐면 다른 사람의 입장이 그때 보이죠. 그래서 왜 공감으로만 얘기하면 셀프 공감, 자기 공감이 되어져야 자기 대화죠. 아 내가 이걸 원했구나. 자기 공감이 되어져야 그래서 마음이 내가 풀어져야 아 그래 그럼 근데 쟤는 뭐였을까? 쟤는 그때 뭐가 힘들었을까? 이게 좀 생겨나는 것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네, 타인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 타인을 이해하는 거는 저는 맨날 그래요. 물어보라고. 가서 좀 제발 좀 직접 물어보라고. 네. 근데 우리가 대체적으로요. 제가 책에는 그런 얘기 있어요. 소설 쓰기라 그래갖고 타인의 마음을 우리가 마음대로 만들어내요. 그죠? 쟤는 분명 저럴 거야. 걔 그럴 때 그랬을 거야. 그죠? 제가 제일 많이 방송에서 했던 말이 뭐였냐면 좀 제발 가서 물어보시라고. 그 사람한테 좀 대놓고 물어보시라고. 좋은 말씀하셨어요. 제가 통역하는 그 대화를 할 때 여자도 남자도 하면 좋은 말이 있어요. 감정하고 자기가 원하는 걸 말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여자들은 감정 표현은 좀 많이 하고 뭘 많이 숨기냐면 내가 원하는 걸 숨겨요. 얘기를 해주면 좋을 텐데. 그치? 구체적으로. 그래서 여자들은 얘기 안 하면서 알아줘. 그 여자들은 여자들에게 가르치는 연습시키는 것은 원하는 것을 내가 이걸 원한다고 구체적으로 말하는 거를 연습시켜요. 그 김지영 영화에서 빙의해서 사모님 그 자기 엄마의 몸으로 들어가서 자네 사부인 우리 딸 좀 집에 보내주게 이게 원하는 말이잖아요. 그 말을 우리가 못하고 사는 거야. 여자들이 그러면 왜 그 말을 못해요?
비난받을까봐 많은 그런 억압들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젠더의 문제가 아니고 저는 우리 사회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원한다고 표현할 수 없게 만드는 우리의 역사적 그게 있어요. 네.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자, 식으로 자, 그러고 남자도 그러면 남자들은 뭘 배워야 되냐? 남자들은 뭐만 계속 얘기하는 사람들이냐면 미안해. 팩트랑 생각이랑 이걸 하죠. 그래서 남자들한테 이렇게 제가 이제 제일 많이 하는 게 제가 그런 게 있어요. 어머 여기 이제 막 비가 막 왔어. 그래고 가을이 너무 예뻐. 어머 저기 저기 앉아가지고 사진 찍으면 너무 예쁘겠다. 그럼 남자 뭐라 그래요? 저기 젖었어. 팩트 폭행 한다고. 제가 이제 막 뭐라 그러거든요. 그건 나도 알아. 팩트 폭행 좀 그만하고 얘기를 하는데 남자들은 여자들에 비해서 그 사실과 그죠? 수치와 이런 걸 많이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화가 어떠냐면 조금 무미건조하고 약간 이렇게 논리적 약간 이런 편이거든요. 그래서 남자들이 배우면 좋은 것은 그 팩트보다 더 중요한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 존재한다. 그리고 이성보다 우리의 바램과는 달리요. 사람은 감정이 동물이에요. 그리고 남자들이 이성적인 존재라고 하잖아요. 여자들도 마찬가지고 이성이 움직이는 생각하잖아요. 이 이성조차도 감정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감정이 감정으로 드러나느냐, 감정이 한 바퀴 돌아서 이성적으로 표현되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사실 우리는 감정과 그 이면의 욕구 때문에 움직여지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성들이 조금 배우면 좋은 것은 논리와 옳고 그름과 그죠? 네, 아니 질문하셨으니까 네. 그럼 여기 보니까 네. 뭐냐면 좀 그 비논리와 그죠? 누가 잘잘못을 했는가와 이런 게 아닌 그냥 마음의 문제, 마음을 좀 알아주는 그 감정을 좀 말하고 표현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남성들이 조금 배워주시면 좋고요. 그걸 공감이라고 얘기하고요. 여자들은 뭘 배우는 게 되게 중요해요?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괜찮다. 그래서 그 분위기를 해주는 사실 상담이고 우리나라 여자들한테 그거 말 못하게 많이 하잖아요. 요새는 이제 조금 이제 그 성평등의 이런 관점으로 막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니까 좀 다행으로 나아졌는데 그래서 제가 되게 우려되는 건 뭐냐면 그래서 사회적인 어떤 입지들이 좀 이제 많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여성들의 말도요 원하는 걸 말하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남자들하고 비슷하게 팩트와 생각과 그런 걸 말하는, 그러니까 프레젠테이션을 잘하는, 이거 설명하고 뭐 그런 건 잘하게 되어졌어요. 근데 그 안에 뭐는 잘 못해요? 여전히 똑같이 나는 뭘 원해. 이거는 나는 할 수가 없어. 난 널 너무 좋아해. 내가 당신은 이런 것들은 있고 뭐는 이래. 라고 하는 자기가 원하고 바라고 필요한 것들에 대한 표현하는 방법은 여전히 잘 못하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 말씀하신 질문에 제가 다 답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원하는 걸 말하고 그다음에 감정을 좀 중요하게 여기는 거. 근데 그거는 요새는 제가 이렇게 만나서 보면 추세가 여성하고 남성하고 다르지 않고 똑같아졌어요. 많이 비슷해졌어요. 교육을 받는 그 추세가 좀 비슷해져서 자기 대화의 질 이게 되게 중요해요. 셀프 토크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너 보이스라고 하는 것들이 자기가 이렇게 보상 체계가 생겨요. 옆에 사람들이 많이 얘기해 주는 것들이 좋은 얘기들이 많으면 자기도 자기한테 좋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비난을 많이 들으면 자기도 자기한테 되게 비난을 많이 해요. 그래서 공감이 되게 좋은 이유는 공감은 나 자신에 대한 수용력도 높여주지만 타인에 대한 수용력도 높여주지만 그러면 속에서 나오는 그 내적 대화가 되게 건강해져요. 내가 나한테 물어보죠. 제가 단톡방 운영하는 게 그 아침마다 제가 질문하거든요. 여러분 오늘 아침 기분이 어떠세요? 오늘 뭘 하고 싶으세요? 오늘 저녁에는 어떤 느낌을 느끼고 싶어요? 그럼 저녁 되면 또 물어봐요. 오늘 어떤 마음이셨어요? 오늘 잘 뭐가 됐어요? 어떤 게 좀 아쉬우셨어요? 이걸 제가 계속 물어보거든요. 한 달 정도 했더니 오늘 아침 제가 아파서 못 올렸더니 어떤 사람이 선생님 왜 안 올리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 질문을 받았던 게 이제 매일매일에 약간 자기가 셀프 스토크하는 거에도 도움이 되는 거죠. 네.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좀 아침마다 점심마다 저녁마다 물어봐 주세요.
어떻게 물어요? 난 지금 기분이 어떻지? 난 뭘 원하고 있지? 내가 뭐가 필요한다는 사인이지? 옆에 사람한테 좀 물어봐 주시면 좋겠죠. 우리 안녕하세요, 식사는 하셨어요? 라고 묻는 거, 그러니까 인사잖아요. 사람이 밤새 우리 예전에는 죽기도 했으니까 안녕하냐고 묻는 건데 저는 제 기준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지금 기분이 어떤지 마음이 어떤지 뭘 필요로 하는지 그런 걸 좀 서로 돌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선생님 제가 너무 롤모델로 삼고 싶으네요. 제가 최근에 마라톤을 뛰었거든요. 42.19km. 네, 지난주 일요일 날 춘천에서 5시간 6분. 네, 제가 그렇게 잘 뛸 줄 몰랐어요. 완주는 15주 동안 내가 훈련을 했기 때문에 완주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6시간 안에만 들어오면 된다고 생각했지 제가 5시간 6분대에 들어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절대 못했어요. 그런데 아니 근데 신기했어요. 근데 신기했던 건 그걸 가능하게 해줬던 게 누구냐면 제 페이스메이커와 같이 훈련 받았었을 때 좀 저보다 잘하셨던 분들이 아시는 거예요. 후반에 5km를 우리는 달릴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걸 아시더라고요. 저는 몰랐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마지막 7km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35km보다. 거기를 뛰는데 이분이 저를 밀더라고요. 저는 천천히 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밀어. 그러면서 저한테 맡기고 그냥 호흡만 하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의 말을 믿고 그냥 냅다 뛰었어요. 내가 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모르지만 이 사람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 원리를 한번 믿어보자. 마지막 7km를 내가 그동안 세이브한 체력이 있으니까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 그리고 그냥 냅다 뛰었거든요. 그리고 딱 들어갔는데 화장실 한 번만 덜 갔으면 4시간대에 들어오는 건데 이런 그 교만한 마음이 막 들 정도로 하고 나서 제가 뭘 깨달았냐면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아까 왜 상담으로 뭐가 안 되냐 뭐 가족과의 대화를 포기했다 이런 얘기 말씀하시잖아요. 인생에서 저는 이수인 선생님의 삶을 통해서도 제가 또 한 번 확인하는 게 우리가 포기하지만 않으면요 내가 뭘 할 수 있는지는요 알 수 없어요. 사람들이 뭐라 그러지? 자기 안에 얼마나 많은 보석이 숨겨져 있는지를 잘 몰라요. 자기 한계 안에 아까 왜 그 부정적인 생각을 막 그 기분 나쁠 때 그 자기 틀 안에 갇혀 있는 그 사람들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자기 능력과 자기 재능과 자기 한계도 자기가 머릿속에서 딱 재단을 해요. 상대방에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지만 자기에게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마라톤을 했던 가장 큰 이유가 저는 저의 한계를 벗어나고 싶었어요. 제가 저에게 이렇게 눌러놨던 뭐 김윤정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러쿵저러쿵 하는 그 모든 부정적인 틀에 대해서 제가 한번 깨보고 싶었어요. 그래야 나도 또 누구한테 가서 할 수 있다고 말할 거 아니야. 물론 이제 그거는 나중에 문제고 나 스스로도 저희 엄마가 했던 많은 부정적인 잔소리 우리 엄마랑 말하는 건 나도 힘들어요. 우리 엄마 부정적인 세계 속에 많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셨던 그 많은 걱정과 저한테 해줬던 너는 약하고 뭘 못하고 뭐 어쩌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제가 믿고 살았던 시간을 이제 좀 벗어나고 싶어서 했었거든요. 내가 왜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내가 해준 나한테 다 말해. 내가 다 이해해줄게. 다 알아들어. 이거의 사실 이면에 아까 고백하시잖아요. 너도 나한테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가 있어요. 우리가 받고 싶은 거를 해주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신기한 거 너무 안 좋은 게 뭐냐면 내가 받고 싶은 거를 받고 싶다 말하지 않고 해주기만 하잖아요. 그러면 억울해져요. 그죠? 차라리 그거는 정확하게 뭐 하는 거냐면 그거는 딜을 할 거예요. 내가 이걸 받고 싶었다는 거는 언제 깨달아지냐면 감정이 상하면 깨달아져요. 그럼 그때는 뭐 하시면 되냐면 멈추고 주지 말고 달라고 먼저 하셔야 되고요. 안 준다고 하면 딴 사람한테 달라고 하시면 돼요. 이게 포인트예요. 이 사람이 안 주면 뭐 하면 돼요? 딴 사람한테 줄 수 있고 줄 것도 같고 줄 수 있는 능력도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어떤 내담자가 있는데 가족 관계에서 이 사람이 엄마인데 따예요. 다른 가족들한테 이 사람이 좀 사실 너무 오랫동안 나쁘게 했어.
술 먹고 주사하고 막 이렇게 폭행을 하고 막 이러니까 모든 가족이 이제 마음을 등을 돌렸어요. 근데 뭐 이렇게 일할 때 힘들고 이제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줘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다른 가족들이 지금 이 사람한테 마음의 등을 다 돌린 상태인데 도와달라고 했을 때 이들이 도움을 받아줄 가능성은 거의 제로예요. 그런데 이분은 그거를 모르고 계속 딸한테 도우라고 가진 방법을 다 했는데 딸이 안 돕는다고 이제 화가 또 나가지고 또 술을 먹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이제 상담을 하면서 이제 멀쩡한 정신일 때 상담을 하면서 그런저런 얘기하다가 뭘 알게 되셨냐면 방금 했던 말. 아, 내가 도움이 필요하다면 도와달라 말해야 되는데 그 말할 대상이 누구냐면 도와줄 것 같고, 그쵸? 관계가 좀 좋은 사람, 도와줄 것 같고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해야지. 지금 나랑 관계가 되게 안 좋아. 그리고 이 사람은 지금 능력도 안 돼. 그런 사람에게 하는 것은 어렵다. 이게 남자 여자 얘기로 들어버리면 이제 자꾸 싸워요. 이게 왜 싸우게 되냐면 82년생 김지영이로 대표되어지는 현재 사회의 30대들의 삶이 왜 그 모양이냐 있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책임의 소재? 그것의 탓을 누구에게 돌리는지에 따라서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 탓을 돌리는 거 뭐 좋아요. 그래서 사회적인 개혁도 좀 하고 남자와 여자가 불균형된 것들도 있으면 하고 다 좋은데, 그래서 애들에게 뭐 저출산 애들 키울 때 저는 솔직히 그래요. 저도 아들 둘을 키우지만 뭐 돈 준다고 애들 키울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돈도 줘야 되지만요. 실제로 한 사람이라도 집에 찾아와서 애를 잠깐 1시간이라도 봐주고 집안 청소라도 해주고 그런 게 진짜 실질적인 도움이에요. 최근에 요즘에는 이렇게 맞벌이 가정이나 이런 그 애들이 어린집에 그 가사 도우미를 이렇게 파견시키는 사업들도 지자체별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구체적인 도움들이 없으면 내가 삶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힘이 여자든 남자든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부분에서의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또 그런 문제이지만, 저는 이제 마음의 문제를 다루고 그 대화라는 것들을 얘기를 치면, 저의 관점으로 얘기하면 하고 싶은 말을, 자기 속에 있는 이야기를, 자기 삶을 살고 싶은 그 마음을 남자도 여자도 사실 표현할 수 없게 우리가 막 하잖아요. 뭐 부모 자녀로 얘기하면 부모님들이 우리 저번에 얼마 전에 그 했던 스카이캐슬, 부모들이 어떻게 해요? 애들한테 네 삶 사는 것보다 뭐 하는 게 더 좋다고 얘기해요. 엄마 뜻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더 행복이야. 그런 쓸데없는 것들은 고민할 필요 없어. 다 뭐 하면 다 해결돼? 대학 가고 뭐 이렇게 하면 해결돼. 대학 가면 해결돼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요. 저는 집안 살림이 힘들어지고 자기 표현 못하고 애 키우는 게 힘들고 그런 것들을 막 하면서 내가 독박 육아를 하고, 그런 여자들이 보통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내가 결혼하지 말 걸 이런 후회를 하거나 내가 그때 그놈하고 결혼할 걸 이런 후회를 해요. 근데 애 낳지 말 걸, 아니면 그때 그 오빠랑 결혼할 걸,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힘들었어, 이렇게 사고가 돌아가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내 삶을 성장하면서 독립적인 사람으로 살 수 있게 훈련을 받았는가의 포인트로 받으면요. 저도 그랬어요. 제 얘기로 하면 먹은 거 그릇 치워본 적이 없고 그죠? 내 방 청소 해본 적이 없고, 내가 과외해가지고 벌었던 내 용돈으로 가족 살림에 보탬을 줘본 적 한 번도 없어요. 다 내 돈으로 썼고 나 중심적으로만 살았어. 그러니까 내가 뭐 공과금이 얼마가 나가고 매일매일 청소하는 게 그렇게 힘든지, 아침마다 우리 엄마의 그 고민, 뭐를 해 먹일까, 뭐를 해 입힐까, 이 고민이 그렇게 크고, 살림이 빤한데 큰애도 있고 둘째도 있고 셋째도 있는데 엄마도 뭐 사고 싶고, 그런데 이 돈으로, 그쵸? 여러분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누구 거 제일 먼저 사요? 자식 중에서도 큰애 거. 그 둘째 셋째들이 막 서럽다고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러면 그러느라고 엄마는 어떻게 해요?
자기 손에 쓸 그 핸드크림 하나 못 쓰고 또 막 이렇게 살아. 그냥 그런 것들, 그런 속에서 누군가의 그런 희생 속에서 내가 그냥 저절로 큰 줄 알고 그냥 살았어요. 근데 막상 결혼하고 애를 키우는데 너무 힘든 거야. 왜? 안 해봤던 거를 이제 하면서 힘든 거라는 걸 내가 그때는 몰랐어요. 그리고 내가 그때는 이게 내가 선택한, 물론 사회구조적인 부분에서의 어려움도 물론 바꿔야겠지만, 그냥 개인으로만 얘기를 했을 때는 내가 이것을, 이 일이 내 일이라고 하는 생각을 전혀 한 적이 없었다는 걸 지금은 알아요. 그때는 몰랐어요. 다 누구 탓으로만 돌려져요? 너무 원망스러워. 남편도 원망스러워. 뭐 애들도 이래요. 뭐 얘는 왜 태어났을까부터 시작해가지고 속이 너무 상하고 이런 거 한 개도 안 도와주는 그 책에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뭐 저기 가난한 집 시집이 너무 밉다. 거기 그런 내용이 나와요. 볼 거 하나 없는 시대에 남편 하나 달랑 보고 결혼했는데 짜증나 죽겠다고 자기 엄마 아빠는 뭐 막 뭐를 주시는데 우리는 안 주신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거기에 철모르는 아내라고 이제 거기 이렇게 쓴 얘기는 사실 그때 당시에 저 자신에게 한 말이에요. 우리가 성인이 되어져서 독립을 한다는 뜻이 그냥 결혼해서 애 낳고 살면 그 독립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어떤 그 잡일들 있잖아요. 일상의 생활, 뭐 빨래하고 식사하고 청소하고 내가 내 돈 벌어 쓰고 다른 사람에게도 같이 하고 그러면서 내가 누군가를 돕고 그러면서 사회도 좀 돌아보고 아 이게 불평등이구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게 내가 그게 준비가 되어 있었으면 저는 그게 괜찮았을 건데 그렇지 않나요? 준비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저는 그게 너무 억울했어요. 왜 나한테만 왜 나만 왜 여자만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야. 물론 여자들이 많이 고생을 하는 건 사실이에요. 이건 바꾸는 건 맞아. 근데 여기서의 저는 핵심은 내가 내 삶에 그쵸? 독립적인 성인으로서 얼마만큼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해가면서 그리고 내가 살고 싶은 삶으로 살아가는 것에 도움이 되는 그런 양육을 받아서 이렇게 컸는지 그거는 좀 돌이켜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내가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인식이 이렇게 좋지 않으면 그거는 바꿔가야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영화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꼭 남자 여자를 자꾸 이렇게 싸우게 하고 분열 그게 아니라 우리 어머님 때도 우리 아버님들 때도 자신의 삶을 자신의 삶으로 살지 못했었잖아요. 그게 똑같이 전수가 되어져서 30대들이 또 그래요. 지금 20대들은 조금 덜하죠. 덜하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0대들도 부모의 기대 속에서 자신의 삶과 부모의 기대 사이에서 고민하는 청년들 아직도 여전히 많아요. 그렇지 않나요?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들었어요. 김지영 씨로 대표되는 우리 이 세상의 많은 여성들, 남성들도 마찬가지고 내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삶이 과연 내 선택에 의한 삶인가? 과연 이 세상이 사회가 사람의 선택, 개인의 선택으로 존중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사회인 건가? 초점을 그렇게 보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대상으로 싸워야 되는지를 저는 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그게 불편하셨잖아요. 근데 선생님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싶은 거죠. 합의가 그죠? 그죠? 그리고 그거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여자와 결혼을 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제 어떤 그런 거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꼭 결혼하실 때 그 가치를 공유한 여자와 결혼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뭔가를 볼 때 내가 불편하다는 얘기는 물론 작가가 거기서 그걸 그렇게 그리는 거는 뭔가 이제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으니까 그렇게 그렸겠죠. 그쵸? 그리고 아이를 키우는 것을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는 사람마다 사실 다 달라요. 부모들이 경험하는 죄책감 중에 저한테 이제 와서 상담하시는 분들 중에 부모들은 내가 자식이 미운 마음이 자식에게 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수치스럽게 여기고 부끄럽게 여겨요. 특히 엄마들이. 모성이 무슨 뭐 본능이라나? 뭐 그러면서 아니잖아요. 그냥 아기라는 존재를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해서 사랑으로 나왔어도 때로는 힘들어서 미울 때도 있고요. 죽여버리고 싶을 때도 있어요. 네. 그게 팩트예요. 그리고 미안한데 또 애가 여럿이잖아요. 부모들이 어떤 마음이 있냐면 더 이뻐하는 애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눈치를 채고 딴 애들이 막 뭐라 하잖아요. 왜 엄마는 저기만 이뻐해? 그러면 뻥을 쳐요. 뭐라고 뻥을 쳐요? 아니야. 똑같이 키워. 그러면서 저한테 어떤 고민을 하냐면 어떻게 안 들킬까요? 이거 고민을 하세요. 네. 제가 이제 솔직히 물어봐요. 어떤 애가 더 예쁘세요? 그러면 사실은 누가 더 예뻐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어떤 그 경험에 대해서 내가 갖게 되는 마음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겪는 그 생각하는 가치관은 다 다르죠. 그렇지 않나요? 그것에 대해서 중요한 건 그게 옳으냐 나쁘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을 이제 공유할 사람, 곧 결혼할 그분하고 나는 아이를 키우는 부분이거나 아이를 몇을 낳거나 또 뭐 가족을 어떻게 대하거나 사회 현상에 대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거나 특히 저기 정치나 이런 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꼭 해야 돼요. 독립운동 같은 거 하실 분들은 누구의 동의를 꼭 얻어야 돼요? 와이프. 혹은 남편. 그렇지, 남편하고. 내가 삶을 살고 싶은 가치대로 사는 것은 괜찮아요. 근데 그것을 삶을 공유할 사람과 공유하고 같이 동의하고 협의하지 않으면 그게 폭행이 되어져요. 그런 가치관이 맞아지는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나중에 결혼하기 전에 충분히 어떤 대화를 하냐면 내가 삶을 살고 싶은 내 가치에 대해서. 나는 이런 것들은 이렇다. 너는 어떠냐? 그것이 공유되어지고 인정되어지고 함께 합의가 되지 않으면 생각의 차이는 다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걸 하셨으면 참 좋겠다. 가족의 문제를 화해시키는 것이 가장 어려워요. 그러니까 포기해. 알겠습니다. 포기. 그러니까 가족을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그 둘을 제가 저번에도 그랬거든요. 상담자처럼 뭔가 중재를 하고 화해를 시킬 수 있을 거다. 그거는 한 5년쯤 나랑 이렇게 저기 해가지고 아니 본인이 하겠으면 나랑 선생님이 한 5년쯤 훈련을 충분히 받아. 그리고 가도 가족은 안 돼요. 왜냐하면 그들이 나를 보는 입장이 엄마에게는 윤 기자님은 아들이고 형에게는 동생이야. 야, 이 자식아 네가 뭘 한다. 제가 집에 가면 뭐예요? 엄마예요. 제가 상담할 거예요, 아들들한테? 저 우리 아들들한테 그냥 밥 줘요. 그리고 고마워해요. 엄마가 인스턴트 줘도 감사해하는 우리 아들들한테 고맙다 이렇게 얘기하고 먹어서 고마워. 밖에서 상담 받아 갖고 오면 그 상담 선생님한테 가서 저도 뭐 들어요? 상담 결과 들어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밖에서야 상담자고 상담자 내담자 관계가 그게 저기 구조화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들이 나에게 화해시켜 달라고 와야 이게 성립이 돼요. 이해됐죠? 그래서 꼭 우리 가족에 문제가 있어요. 데리고 오면 돼. 상담을 맡길 수 있으면 퍼펙트고 그러지 않으면 내가 그들을 볼 때 불편하잖아요. 힘든 거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난 둘이 좀 안 싸우고 밥 좀 편하게 먹었으면 좋겠어. 이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특히 돈을 주니까 엄마한테는 강하게 말해. 엄마, 내가 돈 줄 테니까 제발 형한테 그만. 내가 괴로워. 그러니까 내 마음은 표현할 수 있지만 그들의 어떤 어려움을 내가 해결해 주거나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다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되게 구별하셔야 돼요. 상담자인 저도 사람들이 저한테 뭔가 막 물어보잖아요. 이런 어떤 그 지금 계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는 얘기가 여러분들이 듣고 귀를 담지, 제가 우리 친구들하고 제가 가서 얘기하면 제 초등학교 친구들은 제가 책 낸다고 해도 아무 그것도 없어요. 왜? 걔네들한테 나는 누구니까. 왜? 친구니까. 제가 30만 원짜리 조언을 해준다고 해서 걔네가 제 말을 들어요? 술 먹으면서 야 기집애야 술 먹어 이러면서 저한테 그냥 하지 말라 그러지. 그럼 저는 뭐 해요? 저는 그냥 친구를 만나면 제가 그들 앞에서는 그냥 친구인 거예요.
내가 근데 너 저기 안타까우니까 꼭 뭘 했으면 좋겠어라고 제 마음은 전하긴 하는데 받아들이냐 안 하는 거냐는 그들의 선택이라는 거를 우리가 존중할 수 있어요. 아까 여기서 왜 요즘 애들이 그렇게 살더라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시어머니가 왜 그래요? 부러워서 그래. 나는 그렇게 못 살았거든. 난 그렇게 못 살았는데 얼마나 부러웠겠어요. 이것들이 이것들이 우리가 누군가 험담한다는 얘기는 다 뭐예요? 부러워서 그래요. 네. 내가 못 살았던 세월을 내 딸이 그렇게 살면 어때요? 너무 좋죠. 근데 내 딸 아닌 딴 딸이 살면요 속상해요. 내 아들이 그렇죠. 그리고 그것은 내 아들이 지금 피해를 보는 게 아니고 내 아들이 삶을 잘 살고 있는 거야. 그러면 좀 성숙한 어머님 같으면 아들에게 자주자주 좀 그렇게 하고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전업주부는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직업이니까. 남자든 여자든 전업주부를 할 수 있잖아요. 전업부모는 없어요. 아무리 내가 해외 출장을 갔다 와도 아이하고 시간을 보내는 것은 어릴 때부터 엄마든 아빠든 네, 내가 맞벌이가 되어도 집에 가면 맞벌이 여자들이 뭐 하냐면 애 이렇게 저기 어린이집 보냈다가 데리고 오면 집에 살림하느라고 애를 또 이렇게 놔둬요. 살림 좀 덜해도 엄마도 마찬가지죠. 아빠도 마찬가지죠. 애들이 어린 시절에는 서로 번갈아 가면서 서로 쉬기도 하고 일도 하면서 애들하고의 시간은 꼭 엄마도 아빠도 함께 보내줘야 돼요. 아빠랑 시간을 많이 보낸 사람들이 뭐 좋다고 하니까 자꾸 아빠들한테 이렇게 그게 아니라 그게 내 인생에서 아이 어린 시절에 아빠의 역할을 하는 되게 좋은 시간이잖아요. 자신을 위해서도 그게 되게 좋아요. 나중을 위해서도. 그리고 쌩님이 아까 이제 마지막 질문하신 게 뭐냐면 제가 아까 왜 그분하고 관계가 뭐냐고 물었잖아요. 상담자 내담자 관계냐. 이 사람이 막 수용해주는 사람이 상담자면 윤리에 어긋내니까 그거는 고소를 하시는 거고. 그렇죠? 저기 내담자의 비밀을 지키는 것이 상담자의 윤리예요. 사람들이 나에게 아무리 공감을 해준다고 해도 우리는 신뢰라고 하는 거를 쌓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주변 지인들이 이 사람이 막 이렇게 하는 스킬에 대해서 그게 그 순간에 그것이 진심이 아닌 건 아닌데 사람은 누구나 이 사람을 수용해주고 나서도 뒤에 가면 뭐 할 수 있어요? 다른 말 할 수 있어요. 이게 지금 경험으로 되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피드백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하냐면 너가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다, 옳지 않다가 아니라 내가 당신에게 내 말을 했을 때는 이거를 비밀을 지켜주기를 기대했기 때문에 했던 건데 다른 사람한테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을 때는 매우 충격이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요. 사람은 다 그래요. 그래서 말할 때 뭐를 되게 조심하셔야 되냐면 왜 제가 아까 그래요. 익명성을 왜 보장한다고 유튜브에 찍히는데 왜 그래요? 여기서 할 말과 안 할 말이 퍼질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셔야 돼요. 사전에. 우리의 기대가 현실적이어야 돼요. 내가 상대에게 이 말을 했을 때 쟤는 죽어도 나은 데 가서 퍼뜨리지 않겠지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착각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착각이에요. 말하지 마, 말하지 마, 말하지 말라는 말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그러면 언제는 우리가 그 사람에게 내 비밀을 말할 수 있냐면요. 그것이 경험으로, 오랜 경험으로 내가 조금 말했더니 사람이 받아주기도 하는데 비밀도 지켜. 근데 지금 이미 뭐 했어요? 비밀을 안 지켰잖아요. 이 사람은 자기가 아무리 억울해도 주변 사람들이 이미 뭐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 사람에게 말하지 말아야겠다라는 걸 경험하고 있는 중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뭐예요? 내가 너한테 말하지 않는 이유는 네가 아무리 억울하고 서운해도 네가 그 순간에 나에게 공감해 준 것은 고마울 수 있었는데 그런데 내가 한 말을 이렇게 전달하는 것은 되게 어렵다. 그리고 이 일이 앞으로도 있을 거라는 것이 그냥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그쵸? 내가 너한테는 지금은 그냥 이 정도의 관계 말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할 수 있으면 좋고요. 선생님이 난 이 사람하고의 관계를 그냥 이 정도 수준에서 하실 거면 그냥 우리끼리 또 뒷담화하면서 드는 거죠. 네. 그의 성장을 위해서라면 이 말을 해주는 것은 좋겠지만 저는 미워서 안 해줘요.
이게 이 조언이라고 하는 게 되게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내가 억울하기 때문에 안 하시는데 마음이 좀 풀리면 그런 얘기는 하죠. 내가 말하면 지켜줬으면 좋겠었어. 근데 좀 서운했더라고. 너가 서운할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좀 어렵다. 우리 여러분들 우리가 그 뭐죠? 나이브 하시면 안 돼요. 그 내 얘기를 막 잘 들어준다고 하고 이 사람한테 처음부터 끝까지를 막 얘기하고 저한테도 그러시거든요. 상담 선생님이니까 다 얘기해도 된다고 하지 말라고 그래요. 제가 왜? 날 뭘 믿고 다 방송 나왔다고 믿어요? 그런 거 믿으면 안 돼요. 그 다 수야. 그런 걸 믿지 마. 뭘 믿어야 돼요? 내가 이 사람하고 관계를 계속 맺어보면서 이 사람의 반응이 어떤지, 이후에 말이 났는지, 어떻게 하는지, 그것이 일치적인지를 봐가면서 현실적인 신뢰를 하나씩 쌓아야 되죠. 근데 이미 그 분은 어때요? 지금 신용등급이 급하락 됐잖아요. 신불자야 지금. 신용불량자야. 회생을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이 자기가 신용을 쌓아야 돼요. 근데 아직 지금 이제 억울해만 하고 속상해만 하지 본인의 어떤 것을 좀 고쳐야 되는지 잘 모르시니까 혹시 선생님이 진짜 아끼는 마음이 있으시면 한번 밥을 사시면서 얘기하시면 그건 선생님의 선택이지 않을까. 네. 상담자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그럴 수 있다는 거. 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이 이 말을 안 전할 것 같아요? 전합니다. 네. 제발 제 책이 좋다고 좀 전해주세요. 네, 이건 꼭 네. 메시지. 네, 훈훈한 메시지. 종강 기념 특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